오는 날은 절대로 코로나가 번지질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QR 코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중국으로 딱 정보가 다 넘어간대요.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코로나19 방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검사 거부 사태,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의 도주까지.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없는 코로나 만들어갖고 그 난리를 치면서. 진실처럼 둔갑해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지 사건 역학조사단에서 심층 진단합니다. 사건 역학조사단 시간입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어떻게, 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역학조사단 소개하겠습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윤윤구 한양대 사대부고 교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사건 파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방역 방해, 8.15 광화문 집회 전후로 파장이 커져갔는데요.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거나 특정 교회의 신도들에게는 무조건 양성 판정이 나온다는 등의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를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짜뉴스 때문에 사실 감염병 방역 자체가 위기 아닙니까?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검사를 거부하고 심지어 검사 결과조차도 믿지 않는 탓에 경로가 불명한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역 방해, 우리 윤윤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련의 이런 방역 방해와 관련된 활동들 상황들을 쭉 보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가짜 뉴스가 베이스가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을 이제 피해 학생들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이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가장 깊이 업무가 되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휴직까지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뉴스가 퍼지는 상황이 지금 방역 방해 행위가 조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짜 뉴스, 잘못된 뉴스가 전파되고 나고 이슈화되고 난 뒤에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성적으로 생기는 사람들,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 상황에서 인터넷이 이렇게 막 발달하게 되면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건 더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만약에 미운 아이가 있을 때 그 애가 너 욕했어. 그러면 어차피 미운 데다가 그게 사실 믿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 욕을 했다는 이야기만 믿고 가서 폭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주춤했던 코로나19 감염세를 다시금 확산시킨 가짜뉴스의 공포, 심지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한 신도의 보건소행을 막기까지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현재 교수님이 영상 보셨지만 이게 자기가 감염 방역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못 받게 합니다.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인데 교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전형적인 이분들한테 이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지 부조화. 일단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뭔가 선입견도 있고 자신의 신념도 있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뭐 예배도 보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밖에서 이제 과학적인 정보가 오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정보가 오죠. 그럼 본인들도 알아요. 그럼 이제 내적 갈등이 좀 생기죠.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적 갈등이 생기면 이게 참지를 못해요. 그럼 어쨌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확증적 편향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도 하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시하고 매도하고
그다음에 음모론 퍼뜨리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제 정광훈 씨 같은 분이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평소에 이제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한마디를 해주면 거기서 필터링을 해주거든요. 예. 그럼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좀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층적으로 진단해 볼 오늘의 주제. 감염병 시대의 가짜뉴스. 왜 기승을 부리고 있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도 가짜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는요.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19가 치료된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다가 무려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독성 물질인 이산화 염소로 만든 혼합물이 코로나19 등 온갖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이 혼합물을 마신 사람 7명이 숨졌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오히려 가짜뉴스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말라리아 치료제와 구충제를 먹으라고 권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SNS를 통해서 신김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혹은 드라이기를 통해서 고열로 옷이나 물품을 소독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시대 가짜뉴스. 일부는 사실이라고 착각할 만큼 더 정교해지는 양상입니다. 유 교수님이 기존의 가짜뉴스랑 이러한 더 정교해진 감염병 시대 가짜뉴스 어떤 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제 보건위기가 되면 네. 전부 다 이제 뭐 생명도 걱정하고 가족들 건강도 걱정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정보를 최대한 내가 많이 좀 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일한 정보라고 해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제가 수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불안하니까 예전에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이젠 감성적이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저거 이제 그 자세히 좀 보면 한 1%의 개연성이 있을 법한 것들을 퍼뜨려요. 일부에 사실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뭐 그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물을 하면 무슨 비가 내리면 감염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말들은 물이랑 열은 사실 그 굉장히 전통적으로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세척, 청결 막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짜 뉴스에 이제 숙주가 등장을 하는 거죠. 평소에 믿었던 목사님이라든가 이분들이 중간에서 뭔가 현명한 오피니언 리더가 돼주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확신하고 이런 굉장히 악질적인 가짜 뉴스가 계속 횡행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뭐 비상식의 상식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선은 상황이 그렇죠. 감염병 시대라는 그전과 다른 상황이 조성돼서 불안 심리가 퍼지게 되고요. 근데 인지 부조화 말씀 주셨지만 여기서 내가 장사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고 싶고 한데 당국의 말 들으면 이거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것을 하던 대로 당국 말 안 들어도 되는 어떤 가짜 뉴스가 퍼진 걸 믿고 싶어지고 이걸 정광훈이라든지 이런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런 가짜 뉴스에 힘을 실어주니까 안심을 하면서 믿고 따르게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람들 같이 따르니까 군중 심리가 일어나면서 확 퍼지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숙주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끼리는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아시겠습니다만 방역은 사실 방역 당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신종 감염병 시대에는 국민들이 같이 붙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종식이 요원한 게 아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윤유구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아니 그렇게 해서 퍼뜨린 가짜 뉴스의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보고 그렇죠. 또 특히 연로하신 분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 심지어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들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가짜 뉴스로 되고요.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 해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좋아요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 결과 경제적인 이익 아하. 그리고 유명세라고 하는 이야기. 네. 그럼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가짜 뉴스를 그런 말을 했더니 조금 더 유명해지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과격한 말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적극적인 전파의 유형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극적으로 네. 제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 아하. 그 내지는 내가 해봤더니 그렇더라라고 하는 경험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라고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두 번째 사람들의 유형에 의해서 첫 번째가 더 많아지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네. 유 교수님 조금 전에 그 감염병 시대의 어떤 상황도 살짝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가짜뉴스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감염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시기에 왜 더 많이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더 많이 퍼지고 더 많이 믿고 그럴까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이라고 하면 그 리스크에서도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강과 관련돼서 목숨과 관련되니까 그렇게 좀 약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그 극성 유튜브들이 그거를 프레임화 시켜요. 그러니까 프레임화 시킨다는 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념이 있는데 네. 뭐든지 오면 이렇게 프레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렇게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의 어떤 무슨 정치적 신념이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 괜찮은데 계속해서 보건도 활용하고 모두 활용하고 막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산이 특히나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한 상황에서 가짜뉴스가 전파될 때 유독 좀 취약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감기나 다른 질병도 건강한데 특정한 바이러스 약한 신체가 있듯이 뭔가 이런 가짜뉴스에 취약한 어떤 특성 가진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경제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간관계의 제한성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떴다방이랑 이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기본적으로는 그 피해자들 성격을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취약계층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디어 관련해서 뭔가 그 접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인간관계도 접하는 상황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처방 내려보겠습니다. 두 전문가께서 각자 칠판에 처방에 대한 키워드를 써주셨는데요. 칠판 속의 키워드, 그에 따라 내려진 가짜뉴스에 대한 처방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네, 우선 유 교수님 먼저 볼까요? 유현재 교수님. 뭐라고 쓰셨죠? 네, 저는 시스템이라고 썼습니다. 네. 시스템이라고 썼고 제가 뭐 그 미디어 회사에 와서 미디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만은 예.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짜뉴스 특별법과 같은 어떤 정책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짜뉴스 나올 때마다 매번 뭐라 그러냐면 이래서는 안 된다, 뭐 도덕적 명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굉장히 악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요번에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파급력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가짜뉴스 특별법이 조금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두 번째 시스템은 이제 언론사 내부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많이 요즘 써 있는 게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막 할 정도로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감염병 보도준칙 4월 28일 발표된 거 그 부분들도 좀 너무 안 지키거나 그러면 언론사 내부에서도 어떤 시스템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끝으로는 유튜브, SNS 좀 이 뭐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숙주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떤 개선점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좀 적혔습니다. 예. 처벌법과 미디어 관련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윤영구 선생님은요? 제가 이제 사건 역학 조사단에서 대체로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거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미시적인 부분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 IT 기술이 발전을 하고 인터넷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요즘에는 딱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개인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뉴스 제공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뉴스들이 계속 개인한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방역방해와 같은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가 될 거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근데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결국 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무관심해야 한다? 네네. 무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닌 한은 이제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될 무관심 해결책일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간단하게 교육과 정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빨리 전파시켜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가짜뉴스를 해석하고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가짜 뉴스가 전파되는 이 시대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짚어나갈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어떨까요? 오늘 한번 짚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면 가짜 뉴스와 어떻게 구분하고 또 어떻게 올바른 뉴스를 소비할지 유현재 교수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한 3가지 짚어봤는데 첫 번째는 그 출처입니다. 네. 아마 까칠할수록 진실이 가까워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그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을 때 뭐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아니면 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사실 해외 학술지라고 해도 정말 수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까칠하게 이 부분이 진짜로 맞는 건지 그리고 SNS에서 뭐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그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해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전달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옴표가 과도하게 써 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이 출처인데 잘 모르겠는데 이걸 전달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내 이름 달고 하긴 좀 그렇다. 무책임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파악하고 끝으로는 전달자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주류 미디어의 책임인데요. 주류 미디어가 뭔가 전달하고 요즘 이제 뭐 기자들도 필모그래피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기자에 대해서 뭔가 그 명확하게 누군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실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소비자들도 조금 더 까칠하게 따지면 아마 가짜 뉴스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여기서 한번 BBC 뉴스 코리아가 제시한 가짜뉴스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일단 멈추고 생각하라. 너무 빨리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2번, 출처를 확인하라. 3번, 가짜일 수 있는지 의심하라. 4번, 확실하지 않으면 공유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라. 그리고 감정적인 게시물을 조심하라. 마지막으로 동의한다고 공유하지 말라. 이 부분만 한 번씩 생각해 보셔도 가짜뉴스 확산에 기여하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염병 시대 가짜뉴스 왜 기승을 부리나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